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 4시간여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오렌지라는 툴을 기반으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의 이론을 같이 좀 공부해 볼 한양대학교 근무하는 장병철입니다. 오늘 사실 오렌지를 일선 학교에서 또는 인공지능 기초교과서에서 많이 채택한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 기초교과서에서 7개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 중 3개 교과서가 아마 오렌지를 채택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많이 채택한 이유는 오렌지라는 툴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기초라는 내용을 실습해보기가 쉬워서, 즉 파이썬이라는 텍스트 기반의 코딩 언어보다는 요즘 교육적 용어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노코드 툴이라고 하죠. 코딩이 없는 툴. 사실은 코딩이 없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노코드 툴로 하면 이 인공지능, 즉 기계학습을 체험해 보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많은 류의 교과서에서 오렌지나 아니면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수업을 또는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코드 툴을 동원하든 아니면 파이썬과 같은 텍스트 베이스의 코딩 툴을 이용하든 그 원리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약 4번의 이때까지 계속 참여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4번 정도 우리 같이 만나서 실습을 해보셨는데요. 위젯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하는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다들, 또는 그 위젯에 있는 옵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들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위젯에 가지는 의미, 그리고 조금 뭐랄까 지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모델들이 가지는 의미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분석해보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을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최대한 오렌지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오렌지 교과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잘못했네요. 오렌지 교재에 있는 처음 프롤로그 좀 되겠죠. 프롤로그 시작을 보시면 교재 다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시작하기와 설치하기는 좀 건너뛰고요. 가지고 계신 교재에 20페이지 보면 오렌지3로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기계학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계학습이 뭔지를 좀 내용을 책에 없지만 다른 그림 몇 가지 사파를 써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랄까 마음이 깝깝해지실 수도 있는데요. 기계학습을 하려면 이 2가지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채팅창에 퀴즈 답해 주시면 제가 너무 즐거워하는 쪽이라 처음 시작을 퀴즈로 함께 시작을 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논리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연역법과 기납법. 어떤 사실이나 아니면 논리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 중에, 또는 우리가 논리를 추론하는 방법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연역법과 귀납법을 가집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는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연역법이고, 전제가 참이면 결과도 참이다. 그러나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라가 귀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50인, 처음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거 물으면 퀴즈가 재미가 없잖아요. 50대 50인 퀴즈를 한번 내어볼게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은 연역법에 속할까요? 귀납법에 속할까요? 제가 뭔가 퀴즈를 내거나 하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 문장이 다 끝나고 나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주 간곡한 생각을 해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아무리 실시간이지만 이 시스템상 그 어떤 딜레이가 있을 텐데 기납법일까요? 연역법일까요? 기납법일까 하는데 네, 쭉 뭐가 올라오는 이민호 선생님 관심법도 나오시고요. 제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답하신 분이 조서연 선생님이신데요. 귀납법 정말 빠르시게 대답하셨죠. 미리 쳐놓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럼 귀납법일까요? 연역법은 아니고 귀납법인가요? 자 그러면 이건 퀴즈는 아닌데 마음속으로 답 한번 해보세요.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까지 얘기하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방식은 연역인가요? 귀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채팅창에 답 안 해도 되니까 연역법이죠. 예, 연역, 우리가 흔히 아는 3단 논법 중에 하나 연역법입니다. 자, 그럼 귀납법은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길동이도 죽었고 춘자도 죽었고 말자도 죽었고 뭐 홍길동이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3,000명 이상의 죽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다. 그러고 나중에 그러니까 병철이도 죽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귀납법이죠. 그래서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쫄쫄쫄쫄쫄 다 죽었으니까 결국은 너도 죽을 거야. 이게 귀납법입니다. 자, 이 귀납법은 여기 나와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전제로 얘기한 모든 사례들은 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명제가 새로운 내용이 반드시 참인 경우는 아니죠. 대체적으로 참일 거죠. 자, 여기서 오늘 4시간, 뭐 한 3시간 반 좀 진행해야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학습과 저와 함께 기계학습을 얘기하면서 머릿속에서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학습은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가 아니고 방금 얘기한 여기서 전제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납법에서 전제가 참이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계학습으로 얘기하면 기계학습에서 데이터가 참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샘플된 데이터 맞습니다. 기계학습은 귀납법이고요. 전제는 데이터라고 얘기해 주시면 지금 튜터분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기계학습 전체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은 제한된 전제 안에서 제한된 데이터 안에서 뭔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게 기계학습의 목표입니다. 기계학습 이전에 다른 머신러닝, 머신러닝이 아니고 다른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들은 연역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죠. 정답 또는 완전한 규칙을 주고 그 규칙 속에서 정답을 도출하라고 한 경우가 많았지만 기계학습은 충분한 데이터를 주고 즉 전제를 충분히 주고 그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반영할 수는 없죠. 당연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끝까지 계속 생각하시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제를 주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도 개, 저거도 개, 황희민 선생님은 지금 데이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데이터죠. 그리고 이 사진도 개, 저 사진도 개, 그런 식으로 5만 장 또는 10만 장 이상의 개 사진을 보여주고 충분히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자 그리고 개랑 유사한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뭘까라고 물어보는 방식이 귀납법적이죠. 자, 이 귀납법적인 방법에서 그러면 반드시 참인 경우가 아닐 수도 개인대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반영할 수는 없죠. 아주 충분하다 그래도. 좀 이상한 얘기를 할게요. 개의 사진을 맞추는, 즉 개의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얼마만큼이 충분한 자료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10만이 아시는 양이겠죠. 이제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개와 앞으로 존재할 모든 개 모양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연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계학습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무엇인가를 추론해내야 되는, 즉 예측해내야 되는 것이 기계학습의 전제입니다. 자, 이쯤에서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기계학습은 사실은 요 근래에 들어와서 강화학습이 저기에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지만 교재는 23페이지랍니다. 네. 튜터분들이 너무 멋있어서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교재 23페이지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 과거의 기계학습의 정의는 강화학습이 이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죠.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이 기계학습의 큰 대분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흔히 많이 봐왔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기계학습을, 즉 머신러닝을 공부해본 선생님들은 많은 책들에서 지도학습이니 비지도학습이니 강화학습이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께 하나 여쭤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강화학습은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최정윤 레이블이 있냐 없냐 예, 데이터의 레이블 유무 맞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레이블의 유무. 네, 서강엽 선생님은 학습 방법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냥 저는 다들 지금 정답인 것 같은데 결국은 기계학습은 이 학습이라는 꼬리표를 절대로 뗄 수가 없는데 얘를 나누는 기준은 데이터죠. 조금 이상한가요?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지, 정답이 있다면 정답의 유무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눕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쓰면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추구하는 게 비지도학습이죠. 강화학습은 조금 이상하죠. 강화학습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할 때 또는 데이터 자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없을 때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사실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용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을 때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 쓰는 게 강화학습이니 결국은 얘들을 나누는 축은 말씀 다 정답을 하셨는데요.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는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게 바로 기계학습의 세 가지 부류입니다. 지금 뭐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교과서도 그렇고요. 많은 시중의 책들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사족을 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기계학습의 종류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 강화학습도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레이블이란 말을 오늘 계속 레이블이란 말을 계속 선생님들이 좀 생각하세요. 레이블이란 말을 쓸 때도 있고요. 저희는 저희 교재에 레이블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레이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라벨, 레이블 또는 통계학에서는 타겟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같은 내용으로 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오렌지에서는 레이블이라는 말보다는 타겟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오렌지에서는 타겟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맞추고자 하는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잠깐 뒤로 좀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말씀드리려면 기계학습의 종류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눈 축, 즉 데이터가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냐, 그렇지 않은 데이터냐를 가지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나눴는데요. 그럼 기계학습 종류 중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중 첫 번째로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계신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4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지도학습의 사례 중 하나인 회기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교재 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오늘 기계학습 모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모델은 regression입니다. 사실은 기계학습, 자 이렇게 그림을 우리 책에는 설명되지 않은 건데요. 많이 나타나는 그림 중 하나가 이런 거죠.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을 구별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오늘 우리가 또는 오렌지 책에서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얘는 머릿속에서 잠시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냥 나누는 걸 이렇게 나눴다고 하시면 되고요.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회귀와 분류로 나눠집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나눴어? 이런 질문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나눴어? 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지적 활동을 하는 상당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이 지적 활동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어? 네. 선생님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생각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적 활동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인지기능,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동물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계산 같은 거나 언어를 구사하는 것들 같은 인간이 생득적으로, 즉 학습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것이 회귀나 분류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류가 좀 많지요. 시각 정보만 이용해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류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파란불이구나, 건너도 되겠다. 또는 지하철,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134번인데 134번 버스가 왔구나. 자, 지금 활동하신 제가 말씀으로 언급드린 게 모두 다 분류 활동에 속하는 거죠. 얘는 얘고 쟤는 쟤다. 마트에 갔어요. 나 딸기를 사고 싶은데 이 딸기가 저기 있구나. 딸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셨죠. 여러 가지 마트의 코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 코너,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코너가 있으면 가서 소고기 코너를 시각 정보로 인식해서 찾으셨어요. 자, 그 소고기 코너를 가서 한우 툭불 등심을 찾으실 때 하는 것도 분류 활동입니다. 분류 활동. 자, 그러면 회계활동 오늘 뭐 하셨나?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계활동 중에 회계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회계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요. 교육과정, 대한민국에 있는 K-12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잠깐 예측이란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3000%로 좀 빠지면은요. 예측을 영어로 쓰면 prediction이 되잖아요. 맞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스펠링 틀렸으면 누구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prediction이라는 말은 분류에서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트에 가서 툭불 등심을 쳐다봤을 때 저건 맛있는 소고기구나 라고 분류 활동을 하실 때 사실은 기계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기계적으로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95%의 확률로 쟤는 맛있는 소고기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분류활동도 원래 예측이라고 분류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도 예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회기라는 용어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즉 K-12 교육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수학계에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이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회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예측이라고 통일해서 쓰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공학에서는 예측이라고 하면 지도학습에서 회귀와 분류를 모두 칭하는 말이다 라는 정도는 알아주시면 나중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죄송한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회귀라는 말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교과서, 우리 오렌지 교재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반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회귀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네. 회귀 본능 이런 말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회귀를 되게 어렵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이민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워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회귀 계속 얘기를 할게요. 회귀는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쓰느냐? 주식 예측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되게 유명한 거 있었죠. 저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어서 이 강의 끝나면 고민을 했다가 내일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저 이 강의 때문에 지금 투자 못하고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러면 안 되는. 어쨌든, 자, 그런 주가 예측을 하는 것들. 이제까지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으니 내일은 얼마가 될 거야. 떡상이 이게 참, 이건 방송 용어가 아니군요. 네, 내일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거야. 자, 이렇게 되는, 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들을 보고 회기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회기를 그냥 간단히 정의하면 연속형 수치를 예측할 때 숫자 값이죠. 회기라고 부르고 튜터가 이런 것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개냐 고양이냐 이게 툭불 등심이냐 이렇게 뭔가를 구별해내주는 이산값. 이산값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산값을 예측할 때를 보고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산값을 예측하는 걸 분류. 다시 정리하면은요.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고요. 지도학습은 회귀와 분류가 그 내용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에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 분집, 화라는 말을 꼭 붙이죠. 영어로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ing가 붙어서요. 군집화라는 사실은 비지도 학습에서는 많은 예를 들지 않고 군집화라고 되어 있고요. 시중 도서를 찾아보면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인 PCA가 있습니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인데요. 주성분 분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자, 요 내용은 오렌지 지금 우리 교재에도 없고 오늘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군집화 얘기만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림에서요. 회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 그래서 교통이 얼마나 좋은가, 면적이 얼마나 좋은가, 학군이 얼마나 좋은가, 층수가 몇 층이냐, 건축 연도가 얼마냐, 방 개수가 얼마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데이터가 즉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건 집값이죠. 예측하려고 하는 건 집값이고요. 예측에 동원되는 데이터를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독립변수. 얘는 타겟 또는 종속, 총계학 경우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값. 타겟이고요. 데이터적 측면에서 보면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복잡해서 어렵죠. 한번 이해하시면 되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재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는 종속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봐도 그렇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그리고 면적이 얼마나 크냐, 학군이 얼마냐, 학군이 얼마나 좋으냐, 층수가 몇 층이냐, 건축 연도가 언제였냐, 방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걸 가지고 집값을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만 변수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집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머릿속에 한번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지금은 머릿속에 하나 넣어 두실게. 우리가 회귀에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연속형 다른 말로 하면 실수값이죠. 연속된 값이에요. 물론 꼭 실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78,540원 집값이 이렇게 쌀 수는 없겠죠. 7억 8,540만원 뭐 이런 연속형 값을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입력으로 들어가는 독립변수가 반드시 연속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연속된 값이 아니고 이상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학군만 해도 이상값이겠죠. 여기서 면적은 연속값일 수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지금 이따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아발론 첫 번째 실습인 아발론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층수는 생각해 보면 이상값이잖아요.
이거 연속된 값 아니야? 1층에서부터 우리 38층 뭐 이렇게 38층 하니까 굉장히 시사적으로 네, 슬픈 게 나타나는데 예, 광주의 사태 그게 예, 어쨌든 이 38층 하지 맙시다. 30층. 자, 연속된 값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층수는 이상값이죠. 그냥 1층이냐, 이제 집값의 영향 우리가 8층이냐, 9층이냐. 건축 연도도 그럴 것 같고요. 반개수도 이상값일 것 같아요. 어쨌든 숫자 같은 것이어도 이상값이냐 연속값이냐 아무거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남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1, 여자는 0,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많죠. 그 값을 들어가는데 그 값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는 걸 이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독립변수로는 연속값 외에 이상값도 들어가는구나. 심지어 네, 여기 남녀 같은 그런 카테고리 값도 들어갈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더 올라와서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위로 쭉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 중에 기계학습 그 중에서도 회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 보이고 있는 게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교재 25페이지에 있는 분류입니다. 분류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연속된 값을 예측한 예측 결과가 뭔지 중요한 거죠. 예측 결과가 연속 수치냐? 그러면 회귀가 되는 거고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기린이냐, 사자냐,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은 보통 이상값으로 나오는 것들 보고 분류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어디죠?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번호판 인식을 하죠. 그 경우도 연속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우는 번호판이 몇 번이냐를 인식할 거니까 분류. 즉, 자동차 번호판이 1, 2, 가에 3, 4, 5, 6이다. 이런 번호판을 인식할 때 이런 숫자와 문자 가를 인식하는 건 분류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유명했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인 Recognition인데 중간에 C가 Recog 할 때 C가 아니라 영어 스펠링대로 여기는 K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A냐, B냐, 또는 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모두 다 분류에 속하죠.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여튼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들어온 결과값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기계학습 모델이 뭔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값이 이상값을 뭔가를 예측할 때 이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려우시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벌써 30분이 갔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 아까 얘기했죠.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를 얘기할 때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우리 오렌지 교재에서도 비지도학습 모델은 혹시 이 정도 지금 졸고 계실 것 같아서요. 채팅창에 문제 하나 낼까요? 비지도 오렌지 우리가 지금 쓰신 쓰신이 아니지 그냥 저희가 쓴 그 두구두구두구두구 쓴 교재에 비지도 학습의 모델이 있었어요. 뭐 하나만 있었는데 뭐 썼는지 기억나세요? 어느 챕터인지는 몰라도 되고요. 비지도 학습 모델을 쓴 챕터 그렇죠. 네, 김수영 선생님 안타깝게 무능 강아지 맞는데요. 왈왈. 최진열 선생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얘기했죠. K민즈. 무능 강아지, 안 무능 강아지. 트위터는 비지도 학습인데 제가 얘기했던 황인미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제 챕터를 그렇게 네. 황인미 선생님 갑자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인미 선생님 정답이 틀렸는데요. 그냥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제 트위터. 네. 자,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은 트위터는 아니고요. 황인미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은 선생님 그 위에 최진열 선생님 말씀 주신 K민즈가 그룹화, 즉 군지파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네. 그럼요. 정답이 아니어도 축복받는 세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스크린 다시 보시고요.
그룹화, 즉 우리가 하는 클러스터링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쓰느냐. 사실 저희 교재에서도 K-means밖에 소개를 못 드리고 있지만 실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즉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현장에서는 비지도 학습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계 감정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사용자 분석,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 recommend 시스템이라고 아예 컴퓨터 공학에서 특히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에서 독립적인 분야로 완전히 되어 있죠. 교재도 따로 나오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과 과목도 아예 추천 시스템이 따로 편성이 될 정도입니다. 그 추천 시스템 중에 대표적으로 잘 썼던 게 지금 많이들 보시고 계실 텐데요. 오징어 게임 하면 생각나는 그 넷플릭스가 바로 추천 시스템의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보는 영화를 보는 또는 드라마를 보는 나의 패턴을 분석하고 내가 보는 스타일과 장르를 분석한 다음에 나와 비슷한 장르 또는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나랑 비슷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봤는지를 이용해서 나에게 새로운 드라마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넷플릭스 방식은 그보다 조금은 더 많은 잡스러운 기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분집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 넷플릭스가 그 추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어떻게 얘는 나를 이렇게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해 줄까? 그게 넷플릭스였고요. 아마존도 추천 시스템이 꽤 굉장히 잘 돼 있죠. 내가 본 것과 유사한 것이거나 내가 찾고자 하는 걸 귀신같이 찾아서 나에게 알려주는. 저도 아마존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아마존 추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보문고도 비슷한 거 쓰죠. 우리나라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교보문고도 내가 산 책이나 내가 산 책의 장르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에게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비지도 학습 중에 클러스터링, 분집화를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넷플릭스에 도대체 나랑 비슷한이라고 정의를 하면 도대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넷플릭스에는 도대체 사용자 그룹을 몇 개로 나눌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MBTI 있죠? MBTI 같은 경우에는 몇 개로 나누나요? 제가 잘 몰라서 16개 맞나요? 16개로 알고 있죠. 사람 성격 유형을 16개로 나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MBTI는 16개로 나누죠. 그럼 물어볼게요. 넷플릭스는 사용자 그룹을 몇 개로 나눌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대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최동현 선생님 엄청 많이. 사실은 넷플릭스는 저도 몰라요. 논문은 나와 있긴 한데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넷플릭스에 그룹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넷플릭스에 있는 실장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실장님 마음대로예요. 진짜요. 네,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야, 이번에는 32개로 한번 나눠보자. 농담처럼 들리는데 반쯤은 진짜겠죠. 이 넷플릭스 내부에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적인 게 아니고요. 실장님이 뭐 30개로 나눠보자 하면 30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페이퍼 한번 읽어보시면 넷플릭스에서 사용자 그룹을 이렇게 나눕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술적이거나 테크니컬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죠. 사실은 원래 사용자 그룹이 몇 개 있다는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개와 고양이를 나눌 때는 명백히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죠.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 치타를 나눌 때는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지만 심지어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그룹을 나눌 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기술적으로 나누는 recommend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누는 것 자체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그룹의 수는 내 마음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룹화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나라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때 내가 A그룹에 속하냐 B그룹에 속하냐 이런 미리 그룹핑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나의 특성만 주고 나 같은 특성을 모인 넷플릭스 사용자 800만 명 또는 1억 명에 가까운 숫자를 그냥 그룹으로 묶어보는 방식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그룹화, 즉 클러스터링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클러스터링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 좀 표현이 이상하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크게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이블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레이블 모르는 분이 없는데 저 인간이 왜 레이블을 지금 뭘 또 조금 더 안다고 레이블을 얘기할까?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 레이블은 기계학습에서 지도학습에 자료로 사용하는 데이터로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학습의 데이터와 반드시 뭐가 따라 들어온다고요? 레이블이 같이 들어와야 되죠. 데이터와 레이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머릿속에 좀 넣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굉장히 수월해질 텐데요. 지도학습의 이 레이블은 반드시, 여기서 좀 이상한 얘기 할게요. 반드시 그 입력되는 데이터의 이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개 사진을 보여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잽싸게 그리겠습니다. 예, 너무 잘 그려서 놀라시지 말고요. 예, 강아지, 네, 고양이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강아지입니다. 예, 강아지. 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데이터죠. 예, 이견 달지 마십시오. 강아지입니다. 맞습니다. 강아지. 자, 더하기 여기에 뭘 다른가 하면 여기에 데이터로 강아지라는 레이블을 달죠. 자,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 지도학습의 레이블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리스라는 유명한 꽃이면 이 꽃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아이리스가 선생님들 이 아이리스 딴 건데 학교에서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꼭 한번 변형해서 수업을 내보시라고 하는 게 아이리스 관련한 건데요. 아이리스는 사진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전부 다 수치화된 정형 데이터를 넣어요. 아이리스의 꽃받침의 길이, 꽃잎의 길이, 그 다음에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너비를 알려주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구별하는 저거는 없어요. 제가 책을 쓸 건데 괜히 얘기했네요. 자, 요 말은 잠시 잊어주세요. 다음 오렌지 데이터에 책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리스를 구별하는데 사진으로 구별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런 사진으로 구별하든 아니면 정형 데이터인 수치로 집어넣든 자, 여기 보면 이름이 반드시 레이블이 들어가게 돼 있죠. 아이리스 세토사냐, 아이리스 브롤스칼라냐, 아이리스 브롤즈니카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데이터와 레이블은 꼭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다. 자, 오늘 그 생각을 조금 깨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블은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타겟 값이지 반드시 이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강아지를 여기에 붙여놓고 강아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레이블을 붙일 수도 있어요. 네, 얘를 좀 지우고 여기에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텍스트로 붙이자면 포유류라고 붙일 수도 있겠죠. 심지어 포유류라고 붙이지 않아도 돼요. 강아지 사진이 나오면 윗방향, 이렇게 방향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아래, 그 다음에 치타 사진이 들어오면 왼쪽,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호랑이 사진이 들어오면 오른쪽. 이렇게 해서 사진이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좌우 위아래를 설정해주는 이런 값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 들어오는 값을 이용해서 지도학습이지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또는 데이터에 붙어 있는 레이블은 그걸 설명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레이블은 레이블입니다. 좀 이상한 말인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 슬라이드를 사용했고요. 자, 여기 보면 데이터 스플릿을 나누는데요. 이게 오늘 데이터 중에서 오늘 이론 설명 시작 중에서 거의 한 30, 70%까지 왔네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기계학습입니다.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이 기계학습은 필연적으로 잘했나 못했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실제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이 녀석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느냐, 즉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를 확인하는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valida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는 엄밀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주죠.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요.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테스트 데이터. 자, 그리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일반적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둡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 저는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트레이닝 도중에 현재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밸리데이션 데이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트레이닝에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트레이닝에 활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외웁시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알아야 될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로 트레이닝에 사용하면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이닝에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가 100개 정도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중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70%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30% 정도는 테스트 데이터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비율은 좀 커지고요. 내가 데이터가 너무 작게 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너무 작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90% 정도는 훈련에 사용하고 10%는 테스트에 쓰고요. 내가 가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반반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차이가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달려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기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는 오늘 시험 시작할 때부터 이론이 굉장히 있는데요. 조금 이따 실습할 때 써먹을 거니까. 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시중 책에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책에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표현 가능하고 행과 열로 표현되지 않고 형태가 불규칙하다. 그리고 관리가 비교적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책에 되어 있지만 네, 안 들립니까? 네. 이 책에 되어 있지만 꼭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정형 데이터 중에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이미지 같은 건 굉장히 정확하게 행렬로 표현된 형태죠. 형과 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보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죠. 자, 이 말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 데이터에서 피처 또는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특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성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가진 특성을 뽑아내기 어려운 데이터. 그들이 가진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반면에 정형 데이터는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특징을 뽑아내기 쉬운 데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건 이따가 나오면서 비교하면서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정형 데이터를 왜 정형 특성을 뽑기 쉬운이라고 하는지, 비정형 데이터를 왜 비정형 특성을 뽑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지요. 자, 이제 전복 순살의 무게를 맞춰봐 처음 들어가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는 없지만은요,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다 한 장을 띵가먹고 말씀을 드렸나 봐요. 이게 이론의 마지막인데요. 딱 1시간 하나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교재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가보면 저희가 사용한 기계학습 중에 우리가 배우고 오렌지를 이용해서 기계학습을 배우는데요. 사용한 기계학습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회기부터 시작해서 K-Nearest Neighbor, 로지스틱 회기, 서포트 벡터 머신, 나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신경망, K-Means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출판사에서 디자인할 때 친절하게 지도학습인 경우에는 거기에 파스텔 녹색 계열이고, 그리고, 비지도학습인 경우에는 친절하게 분홍색으로 만들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머지 3시간여 동안은요, 거기에 있는 선형회기부터 시작해서 K-Means까지 우리가 실제 이 교재에서 사용했던 내용들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얘들의 옵션 값들이 어떤 건지를 질문과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들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실습을 통해서 각각의 모델을 3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48분이고요.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실습으로 진행하죠. 3시에 뵙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죠. 선형회기 최근제 비업 로지스틱인데 채팅창에 질문을 너무 멋있는 걸 하나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좀 전에 끝나자마자 저에게 질문한 게 초보 아니시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면 분석할 때 항상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K-Nearest Neighbor, 어떨 때는 로지스틱, 어떨 때는 Support Vector Machine, Naive Based, 어떨 때는 Random Forest를 써야 되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신경망으로 쓰면 안 되나 이런 유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한 5분만 이 시간을 좀 빼볼게요. 일단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거꾸로 궁금하냐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왜 저런 모델이 많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면 장윤정 선생님이 주신 거에 답변이 되는 겁니다. 왜 모델이 책에 따라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꽤 있죠.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기계학습의 모델이다. 그러면 선형회기 모델도 있고 최근접 이윤 모델도 있고 로지스틱 회기도 있는데 사람 뇌는 이 뇌 전에 각각 있긴 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뇌를 한 개씩 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뇌를 갈아 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뇌는 하나를 가지고 그냥 쓰죠. 지금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물론 인지기관, 눈이라는 인지기관, 입이라는 기관, 코라는 기관 이런 센서들은 다른 걸 쓰겠지만 뇌는 그냥 뇌의 부위는 물론 있습니다.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정밀하게 얘기하겠지. 어쨌든 뇌는 하나만 가지고 쓰잖아요. 자, 그런 걸 보고 혹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가요?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건지 아시죠? 인공지능도 분류가 있는데, 네, 김정석 선생님 그 정도 대답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데요. 지금 와서 열심히 배우시고 계시네요.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 그래서 AGI, 강은영 선생님 객체지향, 훌륭하십니다. 갑자기 객체지향 모드가 나왔습니다. 네, Artificial 죄송해요. 울지 마시고요.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강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요즘 말도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약인공지능, 이게 강인공지능이면 이거는 쓸데없는 표현인데 질문이 나와서 인공지능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우리 사람처럼 뇌 하나만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정도로 다 하고 싶어.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싶어. 강인공지능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목적에만
잘 돌아가는 모델들을 열심히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수치를 예측할 때는 선형애기가 괜찮았고 뭔가를 분류할 때 가장 간단한 형태로 분류할 때는 K-니어리스트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것 중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잘 나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책임자 비율이나 로지스틱 획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이고요. 목적에 따라 좀 달리 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장윤정 선생님 답을 드리면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강인공지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모델을 맞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눈치채셨어야 되죠. 오렌지는 이게 굉장히 하기가 재미있죠. 그래서 이전에 4번의 실습을 할 때 잘 기억해 보시면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모델 여러 개를 연결해서 결과의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이 실제에서도 많이 벌어지는데요. 내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어느 모델에 적합한지, 거꾸로 얘기했네요. 어느 모델이 내 데이터에 적합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여러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다 해본 다음 가장 괜찮은 녀석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이게 좋아, 저런 거에선 저게 좋아는 충분히 실험해보고 답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뭔가 실수값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 분류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미지 처리를 동반하여 뭔가를 분류를 하고 싶은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주면 모델을 선정할 때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추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답변 드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전복 순살 무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김정환 선생님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요즘 들어서 딥러닝, 즉,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을 그렇게들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캐글 같은 대회에 가보면 꼭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을 사용해서 분류를 한다거나 예측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대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다거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레거시 머신러닝 메소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튜닝만 잘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델 중에 리니어 레그레션, 우리나라 말로 선형회귀고요. 이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실습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실습에서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요. 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정형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선형회귀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현재 오렌지에 있는 실습은 지난 4번의 실습을 참여하셨으면 대부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실습만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저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가지고 있으면 완성된 프로그램을 원래 썼던 걸 쓰시고요. 아닌 분들은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래밍 전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복의 나이? 링이니까 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자, 그걸 맞춰보는 전복의 순서를 맞춰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미 다 짜있는 거 조금 내리고요. 여기에 스크린 좀 키울게요. 요거는 혹시 오늘이 처음 들어왔거나 아니면 오렌지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시간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되면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미 튜터께서 우리 튜터 활약이 대단하시죠. 저도 이 강의 끝나면 시마스 튜터 진이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시마스 튜터 그룹에 들어가 보려고 지금 지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혹시 가실 수 있으면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안 끼워준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네.
자, 첫 번째로 갈게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전복의 순사를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 실습을 하려고 하고요. 예.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혹시, 자, 스크린 지금 잘 보이시죠? 제가 공유된 게. 이게 확대가 지금 최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 쉽게 데이터에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금방 찾죠? 데이터라는 카테고리에 가서 데이터셋을 쉽게 찾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찾을 때 이 카테고리에서 찾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고요. 오렌지 위젯을 쓸 때는 대부분 더블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스크린에 보면 우리가 이 전복 순서를 맞추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발론 데이터를 쓰죠. 여기 보면 UCI라고 되어 있는데요. UC 버클리에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고요. 전복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할 데이터는 이 아발론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 그 다음에 스모킹, 담배에 대한 거, 뭐 별거 다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여기에 있는 아발론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아발론 데이터를 선택을 하셨으면 이거 아마 정종호 선생님과 함께 실습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와서 얘랑 연결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정종호 선생님도 아마 얘기를 했다시피 오렌지에서 중요한 건 인풋 아웃풋입니다. 항상 인풋이 뭐 들어가고 아웃풋이 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아발론을 대대로 가져왔으면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 여기에 실제 우리가 가져온 아발론 데이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총 4177개의 인스턴스, no missing 데이터, 즉 빠져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잘 정리된 데이터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발론의 암컷, 수컷 하는 섹스, 랭스, 다이아모트 직경, 그 다음에 아발론 높이, 전복의 높이, 그 다음에 쭉 돼서 토탈 무게, 껍데기까지 포함한 무게겠죠. 그래서 쉘 웨이트, 껍데기의 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다 측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링에 대한, 이게 링이 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링 뭐 순살 무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테이블로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은 전복 데이터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정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정종원 선생님 여기 데이터 탐색도 하였죠. 그래서 뭘 찾았나 하면 스캐터 플롯도 찾아서 집어넣었죠. 스캐터 플롯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저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지금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은 카테고리에서 찾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서치 기능을 이용했고요. 서치 기능을 이용했고 카테고리에서 직접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면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죠. 인풋 데이터가 4177개고요. 아웃풋 데이터가 4177개가 나간다는 뜻으로 여기 스크린에 보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더블 클릭해 보시면 실제 3포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뭐에 대해서 그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X축은 성별, 그 다음에 Y축은 길이. 이게 지금 3포도니까 여기에 책에 있는 나로 여러 가지 형태로 3포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아마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로 여기에 성별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직경과 랭스 이렇게도 3포도를 그려볼 수 있고요. 직경하고 홀 웨이트 이렇게도 3포도를 그려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3포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아마 실습을 하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탐색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저희는 지금 데이터 탐색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기계학습 모델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이제 모델 쪽으로 한번 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칼럼 셀렉터를 가져오시죠. 셀렉트 칼럼에서 칼럼 셀렉터를 가져와서 원래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칼럼을 쓸 거야? 칼럼 셀렉터를 정해야 되겠죠. 자, 타겟은 뭐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타겟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웨이트를 순살 무게를 설정. 여기서는 지금 ring이라고 기초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살 무게를 원래 우리 교재처럼 할 거면 여기 보면 shoot we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을 타겟으로 정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얘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네, ignore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처를 정해야 되겠죠. 자, 피처를 정할 때 얘의 성별, 그러니까 전복의 성별, 책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길이, diameter, 그 다음에 length, height, hole, 그 다음에 ring도 같이 여기에 성별에 추가합니다. ring, 그 다음에 weight, shell weight 이렇게 다 추가를 해서 이 피처로 구성하고요. 그리고 타겟은 여기에 있는 weight로 구성을 하겠다고 컬럼 셀렉트해서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좀 전에 배웠던 용어로 쓰면 얘가 뭐가 되는가 하면 독립변수고요. 얘가 종속변수가 됩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 깊게 살펴볼 텐데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보면 성별로 되어 있는 거 원래 데이터셋에 있던 섹스는 여기 보면 M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I 보통 뭐 남자로 치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얘도 지금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숫자인데 얘는 글자지요. 사실 여기 글자가 아니고 여기에 0, 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진지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회귀분석에 들어가는 건 문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로 다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작업을 사전에 여기 이 전복의 순살 무게의 실습에서는 없지만 여기 성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죠. C라고. 네. 지금 제가 빼먹고 있는 걸 채팅창에 열심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트위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미리 이 전복 데이터는 성별을 카테고리화 한 겁니다. 나중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to categorical이라는 속성 변경을 하시는 적이 배우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면 이걸 보고 노트 있는 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를 더미 변수라고도 합니다. 멍청한 변수죠. 자, 원래 이 섹스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성별 내용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카테고리로 바꾸면 어떻게 실지 바뀌는가 하면은요. 요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회귀 분석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 회귀요. 자, 그런데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려면 독립변수에는 독변수가 아니고 독립변수에는 반드시 숫자로 되어 있는 수치형이 들어가야 되고 더욱이 이 수치형은 스칼라 값, 너무 어려운 말을 했네요. 크기가 의미가 있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질문. 여기에 있는 원래 데이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원래 데이터에 가보시면 IM이라고 되어 있는 게 0,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겠네? 안 됩니다. 0, 1로 되어 있으면은요. 0이라는 우리가 회귀분석의 기본적인 수식을 알아보면 어떤 독립변수에 곱하기 가중치를 하는데요.
이 가중치를 곱해주는 독립변수가 가진 값이 0이면 가중치가 얼마가 되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회귀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 다시 독립변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회귀 분석을 진행하므로 독립변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뭘 예측하고 싶죠? 순살의 무게를 예측하고 싶어요. 회귀 분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전에 칼럼 셀렉트에서 봤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 length, diameter, height, hole weight, length 같은 거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그것에 연산된 결과로 이 타겟 값인 순살 무게를 구해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length도 선형적인 수치값이죠. 디아미터라고 되어 있는 직경도 그렇죠. 전복의 높이도 그래요. 자, 그런데 얘만 이상값이에요. I 아니면 n 혹은 0 아니면 1. 자, im은 0과 1로 바꿨다 치면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되지 않는 거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깊게 드리느냐? 오렌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to categorical, 카테고리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수를 카테고리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어떤 변수를 저기에 보면 카테고리칼이 목록화라고 되어 있는데 쟤를 카테고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오렌지에서 사용하는요. 카테고리 변수 개수만큼 쪼개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뭐가 두 개가 있었죠? 여기에 있는 전복의 성별에는 I와 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I에다가 0을 주고 M에다 1 주면 다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요. 0에다가 뭔가를 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변수가 되는가 하면 I라는 변수 따로 M이라는 변수가 따로 만들어주는 게 카테고리 값이에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얘기냐? 이상한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diameter, height, 값들이 쭉쭉 적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섹스라고 성별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I, M 이렇게 변하고 I가 만약에 이 전복이 뭐 어떤 성별을 가지고 M이라는 성별을 가졌으면 여기가 1, I라는 성별을 가졌으면 여기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0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게 to categorical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급 이상의 지식을 알았는데요. 1. 선형 회귀 분석의 독립 변수는 반드시 숫자여야 합니다. 그 숫자를 표현할 때 0과 1과 같은 목록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하면 저렇게 더미 변수 처리를 해서 카테고리화해를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걸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습을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붙였나 하면 여기에 테이블을 하나 더 붙였죠. 테이블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가져올게요. 데이터 테이블 하나 가져와서 얘랑 연결해 줬고요. 시각화를 시키려고. 자, 그리고 데이터 샘플러를 가져옵니다. 데이터 샘플러를 가져와서 셀렉터에 연결해서 데이터 샘플러는 뭐가 있겠어요? 2대8 같은 비율로 나눠주겠죠. 그 전에 여기 데이터 테이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요게 독립변수라고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러 들어가죠. 샘플러에다가 값을 줘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면 fixed portion of data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7대3으로 그대로 뒀을 거예요. 70%를 훈련 데이터에 쓰고요. 이 30%를 뭐에다 쓴다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쓰기 위해서. 좀 전에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기억나시죠?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기억나시고요. 그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비를 7대3으로 나눠준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옵션이 궁금한, 지금 교재는 37페이지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오늘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여기 크로스 밸리데이션만 fixed portion of data가 아마 전복 순살 무게의 우리 교재 37페이지에서 사용한 걸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는 스텝만 들어가서 도대체 밑에 거 궁금해 죽겠는데 하나만 설명해 줘라 라고 하면 여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겠습니다. 여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총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총 4,177개가 있습니다. 4,177개.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여기 보면 number of subset 죄송합니다. number of subset이 여기에 10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개가 4,177개로 나누기가 좀 숫자 나누기가 귀찮으니까요. 지금 입력되는 값이 즉 레코드의 개수가 4,000개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4,000개가. 자, 여기 4,000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number of subset이 10개라고 하면 총 버켓을 바구니를 10개로 나누고요. 10개의 바구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바구니에 각각 공평하게 400개씩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400개, 여기에 400개, 여기에도 400개 쭉쭉쭉쭉쭉쭉 집어넣으면 바구니 10개가 되고 4,00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바구니에 400개씩 집어넣었죠. 그거 여기에 number of set이 10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샘플러가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훈련시킬 때 unused subset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1개라고 되어 있는 건 400개의 샘플 중에 샘플이 아니고 버킷 중에 하나는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9개 3,600개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400개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0개로 나눴으니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를 훈련에 집어넣고 두 번째로 돌릴 때는 얘가 밸리데이션 용도로 쓰여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 돌릴 때는 얘는 들어가고 얘가 밸리데이션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끝에서 해? 꼭 처음부터 하면 돼? 아니, 처음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10개의 바켓, 자, 우리 일본식 발음은 바게스죠. 10개의 버킷 중에 1개는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9개로 훈련해서 1개로 성능 평가하는 그 작업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10개 해야 되겠죠. 10번. 그것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성능 측정을 내가면서 훈련하는 방식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렌지 교재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사용하지 않고 픽스드 포션, 고정 비례형인 데이터를 쓸 거야. 그러고 70%를 훈련에 사용하고 30%를 뭐에다 쓴다고요? 테스트에 쓸 거야. 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샘플러를 정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만 이해하셔도 중급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달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달면 되죠. 리그레이션 모델은요, 모델 카테고리에 가셔. 여기에 보면 리니어 리그레이션 어디 갔어? 네, 빨리 한번 해요. 좀 찾아주세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훈련시킬 거니까 여기 간선에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보이시죠? 데이터 샘플을 데이터. 얘의 출력은 데이터 샘플이고요. 얘의 입력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 여기에 remaining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를 remaining 데이터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이 모델을 훈련시킬 거잖아요. 훈련은 70%인 훈련용 데이터라고 해야 되고요. remaining 데이터는 30%인 테스트 데이터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시는가 하면 얘랑 얘는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로 들어가는 구조로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면 prediction, 실제 prediction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와서 모델이 아니고 이번엔 prediction입니다. evaluate 카테고리에 있는 prediction을 가져와서 이 모델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얘 prediction에는 그래서 뭐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데이터와 훈련된 모델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이죠?
데이터 샘플러에 훈련 데이터인 훈련 데이터 70%로 훈련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걸 바꿔줘야 되겠죠. 데이터 샘플이 데이터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얘는 뭐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remaining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얘의 출력을 한번 볼게요. 얘의 출력은 뭐가 나가요? 모델이 나가요. 훈련된 모델이죠.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샘플에 의해서 훈련된, 즉 훈련용 데이터로 열심히 훈련된 그 모델이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오렌지의 가장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그럼 훈련은 언제 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언제 했어요? 데이터 샘플이 연결되는 순간, 샘플 데이터, 즉 트레이닝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순간 제가 자동으로 훈련해요. 예, 오렌지의 장단점 중에 하나서 그래서 훈련되는 모습을 지켜보진 못해요. 연결되는 순간 훈련을 해버리기 물론 데이터가 굉장히 크면 훈련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훈련된 거 결과도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이건 조금 있다가 프리딕션한 결과는 리메이닝 데이터로 프리딕션 했으니까 프리딕션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프리딕션한 결과입니다. 실제 요게 여기 보시면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 값. 여기에 있는 요게 예측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MSE와 RMSE, MAE, R2는 좀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능의 평가 지표입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꽤 잘 맞아 라고 보여지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 잠깐 있다가 되돌리고요. 여기에 리니어 레그레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그레이션은 도대체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모델 하나 예측을 해서 뭘 예측한 거예요? 전복의 순살 데이터가 순살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얘가 돌아가는 걸 지금 보았지만 실제는 여기에 옵션을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No regularization, 그 다음에 rich regularization, lasso regularization, elastic net regu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lasso 아니면 rich고요. rich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설명은 있네요. 그냥 no regularization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여기 첫 이 회기가 제일 어렵군요. 여기서 그럼 도대체 여기에 regularization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확하게 그냥 직역하면 정교화인데요. regular니까요. 사실은 정규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규제라고 번역합니다. 제한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뭘 하는 거냐? 여기서 오늘 첫 번 시간에 첫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잠깐 하셔야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한 번씩 퀴즈를 내줘야 잠을 안 자시겠죠. 오늘 첫 시간에 만났던 것 중에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연역이냐 귀납이냐라고 얘기했죠. 어느 거에 속하는 거죠? 황인미생 감사합니다. 귀납이라고 얘기했죠. 네, 요건 퀴즈가 아니고요. 퀴즈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귀납법적인 얘기가 귀납법적인 게 지금 기계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납적인 형태로 동작하는 기계학습이 가진 최대의 단점이 뭘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맞추시면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재수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바로 대답하시는 여기 이게 기초반이라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네, 김정석 쌤 네, 정답이시고요. 도대체 제 마음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들은 데이터가 잘못되면 네, 맞습니다. 이선영 선생님도 맡은 말이고요. 제가 원하는 답이 김혜영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답을 얘기를 했어요. 오버피팅. 오버피팅이 가장 큰 문제죠.
오버피팅이 왜 생기는지 잘 볼게요. 자, 모든 기계학습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기계학습은 당연히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귀납적이죠.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을 유추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내가 가진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너무 내가 가진 데이터를 속속들이 잘 알게 되면 내가 가진 데이터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과적합, 대표적인 과적합 현상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다른 표현을 하면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맞추고 있는 거죠? 전복의 순살 무게를 맞추고 싶은데 전복의 순살 무게를 연역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전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전복과 이후에 세상에 존재할 모든 전복의 무게를 알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정답 맞추는 게임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런데 한정된 전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에 나타날 또는 우리가 찾지 못한 모든 전복 무게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데이터에 너무 귀착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과적합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저 regularization은요, 그 과적합을 없애기 위한 회귀 분석의 적절한 방법입니다. 과적합을 없애는 방법은 기계학습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리치 회귀냐, 리치 라쏘라는 방법은 과적합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책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없애느냐, L2라고 불려지는 리치 회귀는 제곱값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라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이용하는데,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간단히 책에 있는 내용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각 변수에 곱해지는 가중치 값을 좀 무뎌지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다시요. 각 가중치에 곱한 가중치의 값을, 각 독립변수에 곱하는 가중치 값을 덜 예민하게, 훈련 데이터가 덜 예민하게 만들어서 실제 일반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리치나 라쏘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꼭 기억해 둬야 될 단어는 generalization. 우리나라 말로 일반화입니다. 한정된 귀납법을 가지고, 귀납적 접근, 즉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 그것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델 중에 이거 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저희가 가진 교재에서는 일단 이 일반화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오버피팅 문제는 놔두고 그냥 no regularization을 택하고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딕션 한번 가보죠. 프리딕션 가봐서 다른 건 다 좋아, 이해했어. 네, 다 좋은데 이게 좀 안 올라가네요. 원래 잡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값이 내가 예측한 값이고 이게 실제 값이죠. 얼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이면 얼마나 잘 맞는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전복의 무게가 실제 값이 0.5105 전복의 무게가 500g이 되는 건 아니겠고, 이 단위가 제가 이거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이게 5g도 아닐 테고요. 잠시만요. 아마 LBS 같은데, 그냥 저거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 쉽게 g으로 처리할게요. 그렇게 작진 않은데, 내가 예측한 게 이게 0.5g이에요. 실제 값이 0.5105g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한 값이 0.5, 여기 좀 지울게요. 0.5029g입니다.
5029g. 자, 둘 차이를 보면, 약 빼보면 얼마쯤 빠지나요? 0.0, 0.7, 6쯤 되나요? 빼기 제대로 했나요? 네, 그쯤 되겠죠? 네. 자, 요 정도의 차가 생겼어요. 실제 오차가 이 정도잖아요. 이 오차가 얼마나 정확하냐? 회계에서는 이게 문제죠. 분류에서는 정확도를 구하는 게 쉽습니다. 개냐 고양이라 물었어요. 개냐? 그럼 개다. 고양이면 고양이다. 개를 고양이라고 하면 틀린 거고 고양이를 개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그런데 0.5105라는 값을 0.5029로 예측을 했다면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어느 정도 이 정도 오차를 맞으면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자,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값이 여기에 있는 R-스퀘어 값입니다. 회계에서는 0.975 정도. 얘가 1에 가까우면 좋은 값이고요. 0에 가까우면 나쁜 값입니다. 자,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1 빼기 실제 이 R-스퀘어 값은 계산하는 방법이 실제값의 평균 제곱이고요. 예측값 빼기 실제값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수식 보기 되게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 다시 설명하면 R-스퀘어 값은 1에 가까우면 굉장히 정확한 거고요. 0.0에 가까우면 안 정확한 값이라서 회기를 구할 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값이 여기에 있는 R-스퀘어 값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값도 이제 이해하고 싶잖아요. MSE와 RMSE, MA는 뭐냐? 얘는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최진현 선생님 42페이지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최진현 선생님 같은 말인데요. 예, 42페이지 거 같은 말입니다.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일단 MSE하고 RMSD, MA 설명 한번 다시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MSE는 mean square이라 그래서 mean square, mean이 mean square, 아이고,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쯤 되겠죠. MSE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값 빼기 내가 예측한 값 그리고 그거의 제곱, 스퀘어드니까 제곱. 그것의 평균을 낸 거죠. 모든 객체, i는 1에서부터 n개까지를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나누면 mean square에 들어가겠고요. RMSE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왜? 여기 제곱 붙었으니까.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MA는요, 이 루트를 제거하고, 여기 MA는 실제 이렇게 된 거에 제곱이 아니고요. 여기에 MA는 얘도 지워주고, 얘가 없으면 이 루트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값이 MA. 자, 요 세 개는요, 조금 더 크게 설명하면 요 세 개는 오차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실제 얘기하면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성능을 재는 척도로 생각하셔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회계에서는 결정계수 최진현 선생님 결정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 MSE, RMSE, MAE가 보통 오차를 구하는 방식인데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MSE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이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야? RMSE가? 사실은 계산량이 너무나 좀 많죠. RMSE는 루트 값을 구해야 돼서요.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제곱을 하는 게
컴퓨터 계산적으로도 훨씬 더 정보 쪽에서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제곱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데다가 절대값을 취하는 거하고 미닝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절대값 취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경우가 많아서 얘는 뭐도 안 되는가 하면 나중에 미분이 안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결정적으로는.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안 되므로 미분이 안 되면 기계학습 하는데 불리한 굉장히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MSE를 오차 함수로 어려운 말 나왔네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어려운 관문, 나머지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 조금 깊게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용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지금까지 용어를 한번 소화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 용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오차함수와 비용함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루스와 코스트 다 구별하는데요. 오차함수나 비용함수나 같은 말입니다. same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SC는 오차함수로 많이 선형회기로 일반화를 했다면 회기식이 존재할 텐데 회기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한데 여기에서의 지금 프리딕션 내용에서는 회기식을 볼 수가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 회기식을 보려면 랭스하고 디아미터, 하이트 등등에 꼽혀진 가중치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가중치하고 절편. 그 질문은 나중에 저희가 찾아서 드릴게요.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3시 50분이고요. 4시에 뵙겠습니다.